(9월 4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 문을 닫았는데 아쉽게도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짓누르고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속보가 전해졌는데 엔비디아의 급락을 좀 설명해주는 소식이었죠. 네, 어찌 보면 지난 8월 급락의 충격,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9월에 다시 한번 연중 최저, 저조한 성적이다라는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헤드라인 소식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전반적인 흐름 어땠는지 체린 앵커가 먼저 살펴주시죠. 네, 좋습니다. 자, 3대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봅니다. 오늘 발표됐던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PMI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도 하는데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 재고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주는데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는 이 PMI가 나쁘게 나왔다. 앞으로 경기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누그러지는 듯했던 침체 공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래서 고점 부담이 있었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더욱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3%의 하락, S&P 500 지수는 2%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믿고 따르는 강세론자 톰 리가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S&P 500 지수가 7에서 10%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경고였는데요. 다만 이 경고가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9월은 통상적으로 시장이 약하고 이 앞서 8개월 동안 우리는 8월 가운데 무려 7달 동안 상승장을 맛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매우 강해왔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9월에는 금리 인하 그리고 대선에 대한 경계감 등 긴장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긴장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저가에 매수할 준비도 해라 라는 코멘트였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를 확인해 볼 텐데 오늘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주들이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9.5%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한 30분, 40분 전쯤에 블룸버그의 보도를 통해서 이 급락의 이유를 좀 설명해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을 한층 강화하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제 반독점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반드시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엔비디아에 부과하는 소환장을 보낸 게 된 것이 됐습니다. 사실 이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치른다라는 뉴스 자체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죠. 8월 초에도 전달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가지는 새로운 지점이 뭐냐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정식 고소로 넘어가는데 한층 가까워졌다라는 데에 있고요. 이 점이 오늘 엔비디아의 투심을 좀 크게 흘러내리게 했던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에 낙폭을 계속 확대해 나갔다라는 보도 속에 풀이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9.5%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도 일제히 하락을 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브로드컴 역시도 6.2%의 낙폭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AI 수혜주로 평가받는 기업이죠. 실적을 앞두고 월가의 전망들은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봤듯이 단순히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만으로는 주가 상승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높아진 눈높이를 반드시 충족시켜주는 비트 그리고 레이즈까지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셔야겠는데
기록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 브로드컴의 실적 내용 함께 이 시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AMD, 퀄컴 그리고 대만의 TSMC까지 7%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산업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역시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보잉이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내려잡았는데 2027년이면 잉여 현금 흐름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7.3%의 하락, 최근 2년 내 가장 큰 일일 하락률을 간밤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간밤에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지금 유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데에는 크게 4가지 이유를 잡아볼 수 있는데 리비아 악재가 해소됐다는 점, 오펙 플러스가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그에 따른 수요 약화 우려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종료됐다라는 점까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TI와 브렌트유 모두 오늘 한 3에서 4%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연내 기록했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들, 대표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메라톤 오일 그리고 베이커 휴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까지 3% 내외의 마이너스권 움직임, 그리고 대장주인 엑손모빌과 쉐브론은 2%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구리 가격이 크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포트 맥모란이죠. 대표적인 구리 생산 업체에 해당하는데 이런 종목들의 주가 역시도 큰 폭의 타격을 받아가는 모습. 그나마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가장 좀 선방했던 업종을 꼽아보자면 경기 방어주 그리고 전력 기업들이 몰려있는 유틸리티 섹터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을 짓눌렀던 요인이 침체에 대한 공포이기 때문에 침체에도 강한 주식들이 몰려있는 이 2가지 업종이 살아남은 것으로 풀이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섹터 역시도 견조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13%대로 11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 한켠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트레이드 역시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지난주 나왔던 힌덴버그의 보고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CEO가 파트너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힌덴버그 리서치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10K 회계보고 딜레이를 했던 이슈에 대해서도 재무 실적에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지난주 19%의 하락을 딛고 오늘은 1% 가까운 상승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는 US 스틸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US 스틸의 일본 제철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주는 철강, 기계, 자동차 등을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는 주인데요. US 스틸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매각의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US스틸의 주가는 6.1%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벡스 사이트 확인해 봅니다. 오늘 헬스케어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폐렴규균 임상 일상 공개가 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이 공개됐는데 아주 긍정적인 시험 결과였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IB 가운데 하나인 리링크는 카테고리 킬러가 될 만한 잠재력이 보인다. 이런 평가까지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36%나 급등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클린스파크입니다. 8월 채굴 내역을 공개했는데 비트코인 채굴량이 478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는 15%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해 보고요. 계속해서 외신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네,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간밤에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가져왔던 점,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 위주의 큰 낙폭이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꼽히는 점이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들, 이 ISP, 이 PMI 지표뿐만 아니라 이 S&P 제조업 지수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위축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망 문제 그리고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2로 예상치였던 47.5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이는 전월치였던 46.8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위축 국면을 나타내며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제조업 지수 8월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 지수가 50을 밑돈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47.2로 50 밑을 그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5개월 연속 50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침체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좀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포인트가 꼽히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리 크게 실망감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두 번째 지수는 지금 노동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수치를 나왔다라는 점이 포인트로 꼽혔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충격을 받았냐라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난 7월에 이 ISM 제조업 지수를 전후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 트라우마처럼 이번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이 또 한 번 큰 충격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먼저 들었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의 신규 주문 지수가 44.6으로 시장의 예상치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좀 크게 하락하는 수준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제조업이 좋지 않다,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부각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있었고 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실망감을 그리고 증시에도 공포감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ISM PMI뿐만 아니라 글로벌 S&P 제조업 지수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S&P 지수 역시나 이 50 이하를 하회하면서 좀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 수축 국면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S&P 글로벌 지수 안에서는 노동 지표도 그리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S&P 글로벌 측면에서 제조업의 침체 둔화가 조금 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해당 두 가지 지표가 시장의 불안감을 가득 고조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컷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올라왔습니다. 이 해당 경제 지표들 발표를 전후로 이 50bp 인하의 가능성이 9%가량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폭 조정됐긴 했지만 해당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 B컷의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올렸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지표뿐만 아니라 이번 주 좀 대기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많습니다. 우선 바로 내일 졸트의 9인 이직 보고서도 있고 신규 실업수당 고용 청구 건수도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표에서도 10만 명 이하로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이 B컷의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니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그 강도와 폭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중국 시장 안에서 좀 저조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간밤 시장 안에서는 좋은 성적, 좋은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계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로이터를 통해 내년 말부터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 SUV를 생산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이 모델의 모델 Y 생산량을 최소 10% 이상 늘리도록 협력업체에 준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모델 Y는 테슬라의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지만 출시된 지 오래되어 새로운 기능을 더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 내 BYD를 필두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자동차 시장에 좀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8월 판매량이 늘어났다.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국의 내수 시장에 좋은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규모 소시장, 특히나 세계 지방에서 전월 대비 78%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판매량이 전반적인 소매 판매 지수를 끌어올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출 증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년 대비 3% 증가라는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사실 3% 그리 큰 양이 아니다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최근에 워낙 부진했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조가 조금은 바뀌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3분기에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좀 작용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해당 판매량 증가 소식에 이 새로운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6인승 SUV로 중국 시장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었지만 최근에 좀 경쟁력을 잃고 있었던 모델 Y의 생산량을 최소 10% 이상 늘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연말에는 5인승 개량 모델도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추가적인 공개를 했는데 사실 아직은 이 과거 농지였던 용지를 이 공장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승인을 받기 이전이다라고 하면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승인 계획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3분기 수익성 개선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단행했던 구조조정 관련해서 비용 절감 노형이 아주 잘 이뤄가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테슬라 판매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폭을 보였는데 장 마감 전에 주가가 좀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우려감이 남아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테슬라가 3%가량의 전년 대비 중국 시장에서 상승폭을 보였지만 이 BYD 대비해서는 좀 아직 부진합니다. 이 BYD는 8월 시장 안에서 전년 대비 30%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세에 이 중국 시장 안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야지 더 확실한 힘을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테슬라의 가장 큰 손이었다라고 불리었던 로스버거가 지난 1일에 이 테슬라 주가가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 자신의 주식을 15%가량 추가적으로 매각할 힘이 있다, 여력이 있다라고 밝혔던 만큼 해당 내용들이 테슬라에는 여전히 좀 악재로 작용하는 듯해 보입니다. 해당 내용까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이 디스플레이 측면 안에서도 변화를 주겠다라는 새로운 계획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차기 아이폰 SE에 고화질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에는 패널을 추가 발주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업체들은 아이폰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밀려나고 한국과 중국 업체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까지 애플은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에만 LCD를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LCD 모든 아이폰 모델에 OLED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애플은 OLED 사용량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우선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아이패드에까지 OLED를 적용해온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점차 늘리다가 지금은 저가형 모델 SE에 사용하고 있는 이 LCD까지 모두 교체하겠다라고 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OLED가 선명한 화질 그리고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품질을 좀 올리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OLED가 적용이 된다. OLED의 사용을 늘리고 LCD의 사용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에서 디스플레이 단에 좀 변화가 크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50%가량의 OLED 패널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뒤이어서 LG 디스플레이, BOE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구조에서 더 OLED 사용량을 늘려가게 된다면 이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OLED 시장의 변화가 좀 크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장 안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아이폰 그리고 이 애플
그리고 삼성의 기조를 먼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그 스마트폰의 마켓 쉐어를 체크를 해보면 1위 삼성, 애플이 좀 치열한 접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일정, 우선 9일에 공개가 될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어떠한 기술이 또 적용이 될지 디스플레이 활용도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안에서는 해당 계획에서 우리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나 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죠. 다음 달에는 폴더블 폰 관련해서 갤럭시 Z 폴드 6의 슬림형 모델을 출시하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해당 내용에서도 어떠한 판도의 변화가 있을지, 특히나 디스플레이 단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은 바로 WTI의 급락이었습니다. 이 장중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 금, 그리고 구리값 모두 하락했던 간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